안녕하세요. 저는 노인복지 현장에서 20년 이상 일하며 어르신들의 삶을 가까이에서 지켜본 전문가입니다. 오늘은 새롭게 바뀐 노인복지 정책들을 한눈에 알려드리려 합니다. 여러분께 꼭 필요한 정보를 알차게 담았으니 영상 끝까지 함께해 주시고 좋아요와 구독 버튼도 눌러주세요.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어르신들의 삶을 크게 바꿀 중요한 변화들이 연이어 발표되고 있습니다. 단순히 정책 이름만 바뀌는 것이 아니라 실생활에 직접 도움이 되는 내용들이어서 절대 놓쳐서는 안 될 소식들입니다. 먼저 새로 바뀌는 대표적인 노인 정책 10가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1. 기초연금 부부 감액 폐지. 부부가 함께 기초연금을 받을 때 지금까지는 감액되던 금액이 앞으로는 개인별로 온전히 지급됩니다. 부부 수급자들의 실질 소득이 크게 늘어나 생활 안정에 도움이 됩니다. 2. 간병비 국가 책임제 도입. 간병비 부담을 국가가 직접 책임지는 제도로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의 돌봄 비용 걱정이 크게 줄어듭니다. 3. 통합 돌봄 서비스 확대. 병원이나 시설 대신 익숙한 집과 동네에서 의료 요양 돌봄 서비스를 받는 통합 돌봄이 전국적으로 확대되어 편안한 노후 생활이 가능해집니다. 4. 치매 국가 책임제 강화. 치매 어르신과 가족을 위한 조기검진, 전문 상담, 쉼터, 보호자 지원 등이 대폭 강화되고 치매 친화 마을 조성도 확대됩니다. 5. 노인 일자리 대폭 확대. 공공시장 사회 서비스형 일자리 등이 다양해지고 2025년까지 100만 개 이상 창출 목표로 노년의 경제적 자립을 지원합니다. 6. 정년 연장 및 유연 근무 확대. 법적 정년을 65세 이상으로 올리는 움직임과 함께 시간 재재택 근무 등 시니어 맞춤형 근무 환경이 조성되고 있습니다. 7. 연금 수령 시점 선택권 확대. 연금 조기 또는 연기 수령을 선택할 수 있어 개인 상황에 맞게 노후 재정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8. 평생교육 건강관리 프로그램 강화. 노인대학, 문화예술 강좌, 운동교실, 건강검진과 영양상담 등 다양한 평생학습과 건강증진 프로그램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9. 노인 빈곤 대응 맞춤형 지원. 노인 빈곤율이 높지만 맞춤형 복지와 일자리 정책으로 점차 개선되고 있습니다. 10. 주거 지원 확대. 고령자 친화 공공임대 주택인 실버 안심주택 등 주거복지 지원이 강화되어 안전하고 편안한 주거 환경을 제공합니다. 이처럼 노인복지 정책은 단순한 복지 제공을 넘어 자립과 존중 그리고 삶의 질 향상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 각각의 정책이 어떤 변화를 가져오는지 현장 사례와 신청 방법, 활용 꿀팁까지 상세히 알려드릴 테니 꼭 끝까지 함께해 주세요. 저 역시 현장에서 직접 어르신들의 고민을 듣고 변화되는 정책을 안내하면서 내 삶에 맞는 지원을 제대로 알지 못해 혜택을 못 받는 분들이 많다는 점을 절감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이 영상으로 꼭 필요한 정보를 얻으셔서 한층 든든한 노후를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이제부터 하나씩 새로 바뀌는 정책들을 차근차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복지관 앞 벤치에서 만난 이영철 어르신은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부부가 같이 연금 받으면 왜 깎이는 건지 도무지 이해가 안 가요. 나는 내 일 평생 해왔고 아내도 마찬가지인데 말이죠. 이런 불만은 어르신들 사이에서 오래된 이야기였습니다. 기존에는 부부가 함께 기초연금을 수급하면 개인이 받는 금액보다 감액된 금액이 적용됐습니다. 가구 단위 소득 인정액 기준이 적용되었기 때문인데 이제 이 구조가 대폭 완화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단계적으로 이 감액 제도를 사실상 폐지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으며 현재는 부부 수급자에게도 개인 단독 수급자와 거의 동일한 금액이 지급되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2024년 기준 단독 수급자는 최대 월 32만 7천 원을, 부부 수급자는 각자 최대 26만 원대 수준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부부 수급자도 각자 최대 32만 원 안팎까지 수령 가능한 구조로 점차 바뀌고 있습니다. 복지 현장에서는 이 변화가 단순한 금액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고 봅니다.
가계의 생계 기반이 흔들릴 정도로 연금에 의존하는 노인 가구가 많은 현실에서 감액 없이 온전히 받는 연금은 생존의 기본이자 자존감 회복의 계기가 됩니다. 김순자 어르신도 이제는 매달 나오는 연금이 남편과 본인에게 똑같이 주어진다는 사실에 큰 안도감을 느끼셨다고 했습니다. 이런 변화를 놓치지 않으시려면 다음 내용도 계속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국가가 직접 간병까지 책임지겠다는 변화도 시작되고 있으니까요. 간병 문제는 어르신 복지에서 가장 민감하고도 절실한 주제 중 하나입니다. 몸이 아프면 병원에 가는 것이 당연하지만 요양병원이나 장기 입원 상황에서는 간병인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간병 비용은 대부분 본인이 부담해야 했습니다. 하루 10만 원을 넘는 간병비에 가족들은 지쳐갔고 노부모를 돌보는 자녀들도 생계를 포기해야 하는 일이 많았습니다. 제가 기억하는 한 어르신은 아내가 뇌졸중으로 쓰러지면서 요양병원에 입원하게 되었고 간병비가 매달 250만 원이 넘게 나왔습니다. 본인은 기초연금과 자녀가 보내주는 돈으로 생활하던 분이었는데 결국 집을 팔아 간병비를 충당해야 했습니다. 그분은 제게 이렇게 말하셨습니다. 사람이 아프면 마음도 약해지는데 돈 걱정 때문에 병간호도 편히 못 받는 게 현실이라니 참 서글퍼요. 이제 이런 상황을 정부가 조금씩 바꿔가고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간병비 문제를 개인의 책임이 아닌 사회 전체의 책임으로 돌려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 요양병원을 중심으로 간병비에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시범사업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서울, 광주, 대전 등 일부 지역에서 이미 시범 도입이 시작됐고 2026년까지 전국 확대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간병이 필요한 환자에게 간병인 인력을 매칭해주고 간병비 일부를 건강보험으로 보조하는 방식입니다. 이 제도가 자리 잡으면 하루 10만 원 넘게 들던 간병비가 절반 이하로 낮아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시범사업에 참여한 가정에서는 간병비 부담이 60% 가까이 줄었다는 평가도 나왔습니다. 특히 독거노인이나 중증 질환 어르신들에게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요양병원뿐 아니라 재가 서비스에서도 변화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집에서 요양이 필요한 어르신에게 방문 간병인을 연계해주고 일정 부분은 지자체나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비용을 보조하는 방식입니다. 이는 단지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것을 넘어서 어르신이 익숙한 환경인 집에서 보다 편안하게 회복할 수 있게 하는 데 큰 의미가 있습니다. 시청자분들께 꼭 말씀드리고 싶은 점은 이 제도는 아직 전국 확대 중이라는 점입니다. 따라서 거주하시는 지역의 복지센터나 보건소, 요양병원 등을 통해 시범사업 참여 여부를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몰라서 혜택을 못 받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이 영상이 작은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복지라는 것은 결국 위기의 순간에 손을 내밀 수 있느냐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그 손이 조금씩 더 가까워지고 있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다음으로는 어르신들의 삶의 질을 결정짓는 또 하나의 중요한 변화, 통합돌봄 서비스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예전에는 몸이 불편하면 당연히 요양시설이나 요양병원에 입소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 인식이 바뀌고 있습니다. 더는 낯선 시설이 아닌 내가 살던 집에서, 내가 살던 동네에서 돌봄을 받는 시대가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통합돌봄 서비스, 이른바 지역사회 통합돌봄은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이 집에서도 다양한 복지와 건강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예를 들어 병원에 가지 않아도 정기적인 건강 체크를 받을 수 있고 하루 3끼 식사와 약을 직접 집까지 배달해주는 서비스도 제공됩니다. 목욕, 방문간호, 물리치료까지도 동네 기반으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는 얼마 전 강서구의 한 동네에서 통합돌봄 프로그램을 통해 독거 어르신에게 일주일에 2번 방문 요양을 제공하고 하루 한 끼 식사 배달과 주 1회 간호사 방문을 연계한 사례를 보았습니다. 그 어르신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양원은 가기 싫었는데 이렇게 집에서 지내면서 도움받을 수 있어서 너무 좋아요. 덕분에 예전보다 표정도 훨씬 밝아졌습니다. 통합돌봄은 단순히 서비스 하나하나를 제공하는 데 그치지 않습니다. 주거, 의료, 요양,
돌봄을 하나로 묶어 각자의 상황에 맞게 설계할 수 있도록 한 점이 핵심입니다. 특히 지방자치단체가 중심이 되어 지역 기반의 체계를 구축하고 있기 때문에 동네마다 조금씩 다른 맞춤형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습니다. 정부는 2026년까지 전국 모든 시군구로 통합 돌봄을 확대할 계획이며 2025년 현재 40개 지역에서 선도사업이 활발하게 진행 중입니다. 고령 친화형 공공임대주택인 실버안심주택, 케어안심주택 등의 공급도 확대되고 있어 노인주거복지와 돌봄이 함께 강화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지금 사시는 동네에서 어떤 서비스가 가능한지 반드시 한번 확인해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동주민센터나 보건소, 지역복지관에서 통합돌봄 담당자에게 문의하면 쉽게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정책 중에서도 많은 가정이 궁금해하시는 주제, 바로 치매 국가책임제 강화와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치매는 더 이상 개인이나 가족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제 국가가 끝까지 책임지는 체계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치매는 이제 개인과 가족만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체가 함께 풀어가야 할 중요한 과제가 되었습니다. 저 역시 복지 현장에서 치매 어르신과 가족들을 자주 만나면서 그분들의 고통과 돌봄 부담이 얼마나 큰지 몸소 느꼈습니다. 과거에는 치매가 시작되면 가족이 모든 것을 감당해야 했고 그 부담 때문에 심각한 가족 갈등이나 건강 악화가 이어지곤 했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이러한 현실을 바꾸기 위해 치매 국가 책임제를 대폭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인지지원 등급 확대입니다. 기존에는 치매 등급 판정이 엄격해 초기 치매 어르신들이 적절한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인지지원 등급을 신설해 경증 치매 어르신도 체계적인 상담과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길을 열었습니다. 덕분에 치매 초기 단계에서부터 전문적 지원을 받으면서 더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고 있습니다. 치매 안심센터의 역할도 크게 확대되고 있습니다. 단순히 치매 검사와 상담만 하는 곳이 아니라 치매 어르신과 가족을 위한 종합지원기관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보호자 교육 프로그램과 심리 상담, 치매 환자 쉼터 운영까지 다양해졌습니다. 특히 보호자가 잠시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가족휴가제가 점차 확대되어 돌봄 부담에서 한숨 돌릴 수 있게 된 사례도 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사회 중심의 치매 친화마을 사업도 활발히 진행 중입니다. 이 사업은 치매 환자와 가족이 함께 어울리며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주민 교육과 안전망 구축에 중점을 둡니다. 예를 들어 치매 환자가 길을 잃었을 때 빠르게 보호자와 연락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거나 지역 주민이 치매 인식을 높여 함께 돌보는 문화를 조성합니다. 재정 지원도 크게 늘어났습니다. 2025년 기준 치매 관련 국가 예산은 전년 대비 15% 이상 증가했으며 앞으로도 꾸준한 투자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관련 법률도 강화되어 치매 정책의 지속 가능성과 실행력을 높이고 있습니다. 복지 현장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이런 정책 변화가 실제 체감형 복지로 이어지고 있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한 치매 전문 사회복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초기 치매 어르신들이 조기 발견과 맞춤형 돌봄 덕분에 증상 진행을 늦추고 가족들도 훨씬 안정감을 느낀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치매 국가 책임제는 단순한 의료 지원이 아니라 사회적 안전망 확충이라는 점을 꼭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치매 어르신이 가족과 지역사회에서 존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국가가 끝까지 책임지는 시대가 이제 시작되었습니다. 노년의 삶은 과거와 달리 수동적인 복지 대상에서 벗어나 자립과 활동이 가능한 시대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이러한 흐름에 맞춰 고령자의 경제적 자립과 사회 참여를 적극 지원하는 정책들을 펼치고 있습니다. 먼저 고령자 일자리 정책은 양과 질 모두에서 크게 확대되고 있습니다. 공공형 일자리, 시장형 일자리, 사회서비스형 일자리 등 다양한 형태로 나누어 고령자의 특성과 능력에 맞는 맞춤형 일자리를 제공합니다. 2025년 기준 정부는 약 100만 개 이상의 고령자 일자리를 창출하는 목표를 세우고 이를 위해 전국 각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 중입니다. 정년 연장 논의도 활발합니다. 현재 법적 정년은 60세이지만
고령 인구가 늘어나면서 정년을 65세 이상으로 연장하자는 움직임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기업들도 유연근무제, 시간제 근무, 재택근무 등 시니어 친화적 근무 환경을 조성하며 고령자 고용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연령에 상관없이 지속 가능한 노동 참여를 장려하는 사회 분위기가 점차 자리 잡고 있습니다. 연금 제도 또한 유연해지고 있습니다. 연금 수령 시점을 조정할 수 있게 되면서 조기 수령을 선택할 경우 월 지급액이 줄어드는 대신 빠르게 현금을 받을 수 있고, 반대로 수령을 늦추면 월 지급액이 늘어납니다. 이는 각자의 건강 상태와 경제 상황에 맞는 선택을 가능하게 하여 보다 전략적인 노후 재정 관리를 돕고 있습니다. 또한 평생교육과 건강관리 프로그램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중심으로 다양하게 확대되고 있습니다. 노인대학, 온라인 강좌, 문화예술 프로그램은 물론 지역 커뮤니티 센터를 통한 운동교실과 건강검진, 영양상담도 활발히 운영 중입니다. 이는 단순히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 이상으로 노년의 활력과 사회적 관계망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현장에서 만난 73세 김영자 어르신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정년이 지나서도 지역 커뮤니티 센터에서 경비원으로 일하며 자립할 수 있어 너무 감사하다. 이를 통해 경제적 도움뿐 아니라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어 삶의 활력이 생긴다고 하셨습니다. 이런 사례가 점점 늘고 있습니다. 끝으로 노인 빈곤 문제는 여전히 심각하지만 자립 지원 정책을 통해 개선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2024년 기준 노인 빈곤율은 약 40%에 달하지만 정부의 맞춤형 지원과 일자리 확대 덕분에 이 수치는 점차 낮아질 전망입니다. 경제적으로 자립한 노년은 개인의 존엄을 지키는 동시에 사회적 부담도 줄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처럼 이재명 정부의 노인 정책은 단순한 복지 제공을 넘어 노년의 삶을 선택과 존중의 시대로 바꾸어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자신에게 맞는 지원과 기회를 잘 알고 적극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 궁금하신 내용은 댓글을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